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금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교전으로 사상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민간인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교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SNS를 통한 허위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순식간에 번지면서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레이건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국방부는 다음 주 있을 호국 훈련에 다양한 위협 상황을 가정해 실전처럼 훈련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의 둔화 흐름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반도체 등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 수출 반등 조짐, 서비스업과 고용의 개선세 지속 등으로 경기 둔화 흐름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사상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This conflict evolves. It is important to protect civilians, and this was also clearly expressed by allies. There are rules of war. There are the quest for proportionality.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민간인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자 평화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양측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미사일 폭격으로 폐허가 된 도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는 주요 격전지입니다. أنا كطفل عمره 15 سنة نتهجر من دونه بنيجي على مستشفى الشفاء بننام فيها والقصف شغال فوقينا وبتمنى لكل العالم انها تنصرنا بنصرة الرحمة.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린 사람이 발견됐습니다. 주민들은 급박하게 현장을 수습하고 이 광경을 목격한 한 여성은 절규합니다. 7일째 교전 중인 이팔 사태로 사상자가 10,000명을 넘어서는 등 민간인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최소 1,300명이 숨지고 부상자는 3,2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측도 이스라엘의 보복공습으로 최소 1,417명이 숨지고 6,868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가자 지구에 폭탄 약 6,000발을 투하한 이스라엘은 36만 명의 예비군 총동원령을 내리고 전면적인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역시 전쟁을 2년 동안 준비했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의 기자회견에서 평화적인 해법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As this conflict evolves, it is important to protect civilians, and this was also clearly expressed by allies. There are rules of war. There are the quest for proportionality. 미국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파견하는 등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몇몇 이슬람 국가는 팔레스타인 지지를 선언해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제적인 파장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총리가 병원으로 실려갔다. 혹시 이런 뉴스 접하지 않으셨습니까? 사회 관계망을 통해서 교전 상황을 틈탄 가짜 뉴스들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 가짜 뉴스가 왜 문제고 어떻게 가려내면 되는지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습한 지난 7일 새벽, 옛 트위터인 글로벌 소셜미디어 X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당시 100만 명이 이 게시물을 조회했지만 허위 정보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날에는 하마스 무장대원이 이스라엘 헬리콥터를 격추하고 있다며 주장하는 영상이 게시됐는데 이 역시 비디오 게임을 활용해 만든 가짜 영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틈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가짜뉴스가 퍼지자 유럽연합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EU는 소셜미디어 X 대상 불법 콘텐츠 조사에 나섰고
메타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에게도 허위 정보 유포에 주의하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현재 EU가 시행 중인 디지털 서비스법은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법 콘텐츠를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연수익 6%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자체적으로 내리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의무를 소홀히 하면 그 전 세계 매출의 약 6%를 벌금으로 매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6%면 어마어마한 그런 액수고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혼란을 틈타 SNS에 범람하는 가짜뉴스에 속지 않으려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보는 평소보다 천천히 소비하고 비슷한 내용의 콘텐츠를 다양하게 찾아보며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료 출처와 주장의 근거를 점검하고 공유자나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부산 작전기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다음 주부터는 육해 공군과 해병대가 참여하는 호국 훈련이 실시되는데 다양한 위협 상황을 가정한 실전 같은 훈련이 될 거라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부산 작전기지에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입항했습니다. 국방부는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를 보여주고 한미동맹 70주년인 올해 양국의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6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서 양국 간 우호 증진을 위한 친선 교류 활동을 실시하고 미국 항모감수단 함정 견학 지원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이건함은 지난 9일부터 제주 공해상에서 실시한 한미일 해양 차단과 대해적 훈련에 참여한 뒤 부산을 찾았습니다. 북한은 레이건함 입항을 두고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반발했습니다. 레이건함을 비롯한 미국의 확장 억제 수단들을 직접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조선반도에 각종 핵 전략 자산을 들이미는 것은 노골적인 군사적 도발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핵무기 사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절차 진행을 허용하고 있다며 핵 사용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은 16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호국 훈련을 진행합니다. 합동참모본부 주관의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으로 매년 하반기에 실시됩니다.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육해 공군과 해병대의 합동 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합참은 합동부대 전 병력과 장비의 기동 훈련을 통해 실전성과 합동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실병 기동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전시와 평시 모두 임무 수행 능력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측의 일부 전력도 참가해 한미 간 상호 운용성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네, 전국체전이 오늘 개회식을 시작으로 전남에서 일주일 동안 치러집니다. 대한민국 체육인들의 축제인 전국체전,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리나 기자, 이번 전국체전 전라남도에서 15년 만에 열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로 104번째를 맞는 이번 전국체전은 오늘부터 19일까지 7일간 주 경기장인 목포 종합경기장을 비롯해서 이 전남도 내 70여 개 경기장에서 펼쳐지는데요. 3만 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총 49개 종목의 경기가 치러지는데요. 특히 선수들의 열정과 투혼이 빛났던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감동이 전국체전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체전은 시도 선수단 2만 8천여 명, 또 제외 한인체육단체 1,400여 명 등 약 3만 명이 참가합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들도 대거 출전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 기대와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체전의 시작을 장식할 첫 공식 행사인 개회식이 지금 또 열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만반의 준비를 마친 전라남도가 조금 전 6시 20분부터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공식 개회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개회식의 주제는 웅비아라 전남의 땅 울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개회식에 참석해서 전국 체전의 시작을 축하했는데요. 선수단이 입장하자 윤 대통령을 손을 흔들면서 전국의 체육인들을 반겼습니다. 잠시 뒤 펼쳐질 주제 공연에서는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되어가는 전남의 모습을 미디어와 접목한 마당놀이와 뮤지컬로 표현할 예정입니다. 네, 전국체전 소식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잠시 항저우로 다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언론들의 관심은 많이 줄었지만 사실 아시안게임이 아직 끝난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마찬가지로 1년 미뤄졌던 장애인 아시안게임은 22일부터 28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치러집니다. 오늘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이 이천 선수촌에서 결단식을 갖고 각오를 다졌는데요. 우리 선수단은 양궁과 육상, 태권도, 탁구, 또 휠체어 농구 등 모두 21개 종목에서 선수 208명 등 선수단 340여 명을 파견합니다. 대표단의 목표는 종합 4위인데요. 선수단은 오는 16일 출영식을 갖고 결전지인 항저우에 입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선수단의 각오 보시겠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항저우라는 무대에 서기 위해 오랜 기간 수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며 꿈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꿈에 그리던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번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주목할 만한 경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무려 패럴림픽 9회 연속 금메달에 빛나는 보치아 경기가 기대됩니다. 보치아는 두 팀이 시합구를 번갈아가며 굴려서 이 하얀색 표적구에 얼마나 가깝게 붙이느냐를 가지고 점수를 내는 종목인데요. 이 땅 위에서 펼쳐지는 컬링으로도 불립니다. 1988년 서울 패럴림픽 이후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불과 30여 년이지만 한국 보치아의 실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패럴림픽 9회 연속 금메달을 넘어서 이제 10연패라는 신화를 써내려 갈지 주목됩니다. 또 2023 맨체스터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남자 평영 50m 금메달의 조기성 선수와 또 장애인 사격 월드컵 금메달리스트 박진호 선수도 출전할 예정입니다. 네, 이 보치아 경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 하던 구슬치기를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막을 올린 전국체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장애인 아시안게임 우리 선수들 고된 훈련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유감 없이 실력을 발휘해 주길 바랍니다. 이리나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전남 목포에 있는 공생복지재단을 아십니까? 오늘 95주년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최영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립 95주년을 맞은 공생복지재단을 방문했습니다. 공생복지재단은 1928년 설립된 호남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복지시설로 과거 윤치호 전도사가 6.25 전쟁 중 실종되자 그의 부인인 일본인 다우치 치즈코, 한국식으로 윤학자 여사가 숨질 때까지 고아 4천여 명을 길러낸 곳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생원이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데 앞장섰다며 우리 정부가 약자 복지를 실현해 나간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고 방치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설립자인 윤학자 여사의 사랑은 한일 양국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다며 양국 우정의 상징으로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목포에서 성장한 김대중 대통령과 공생원을 잘 아는 오부치 총리가 있었기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도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바로 이 공생원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황식 전 총리와 김영록 전남지사, 에토 세이시로 일본 자민당 중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세 번째 방문국인 크로아티아에 도착해서 총리 회담을 했습니다.
양국은 두 나라 관계를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한 총리는 아울러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한국과 크로아티아는 지난 1992년 첫 수교를 맺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양국 수교 이후 처음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크로아티아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크로아티아 총리와 공식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국은 앞으로 경제와 녹색 전환, 과학기술, 문화,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크로아티아 리에카항 개발과 관련해 부산 항만공사와 리에카 항만청이 항만과 내륙터미널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물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도 체결됐습니다. 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의 중동 사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 지지도 재확인했습니다. 한 총리는 앞서 크로아티아 도착 직후 동포들을 만나 양국 협력에 대한 지지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활동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국과 크로아티아의 좋은 관계가 발전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30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 박람회를 한국이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로아티아 일정을 마친 한 총리는 유럽 마지막 순방 국가인 그리스로 이동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 둔화 흐름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반도체를 위시한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고용도 2달 연속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2월 경제 동향에서 한국 경제를 둔화 국면이라고 진단했던 정부. 지난 8월 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됐다고 진단한 데 이어 이번 달에는 둔화 흐름이 점차 완화된다는 한층 긍정적인 진단을 내놨습니다.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 수출 반등 조짐, 서비스업과 고용의 개선세 지속 등으로 경기 둔화 흐름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8월 전산업 생산은 관공업과 서비스업, 건설업 생산이 늘어나면서 지난달보다 2.2% 증가했습니다. 반도체와 기계장비, 자동차 생산이 증가하면서 8월 제조업 생산도 5.6% 늘었습니다. 8월 서비스업 생산 역시 전월보다 0.3% 늘어 소폭 증가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이 반등하면서 1년 전보다 4.4%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감소폭입니다. 기재부는 올해 분기별 수출이 부진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수치는 수출 반등의 조짐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고용은 8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취업자 수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통계청의 9월 취업자 수는 2,869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 9천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비교 기준인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69.6%로 전년 동월 대비 0.7%포인트 상승했고 실업자 수는 66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만여 명 줄었습니다. 정부는 취업자 수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했고 고용률과 실업률 역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유가 변동폭 확대와 고금리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만큼 정부는 리스크 요인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지난 5월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의 순간, 그때의 감동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누리호 4차 발사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누리호가 4번째로 땅을 박차고 우주로 날아오르는 건 2025년 11월이 될 전망입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3, 2, 엔진 점화, 26. 붉은 화염과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작년 2차 발사에 이어 지난 5월 3차 발사에도 성공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독자적인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발사체로 한국은 이로써 세계 7대 우주 강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누리호를 우주로 계속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누리호는 기술적인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까지 3차례 비행을 더 수행하게 됩니다. 지난 6일 열린 회의에서
누리호 4차 발사 준비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주요 임무는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력위성 3호를 2025년 하반기 목표 궤도에 올리는 것입니다. 회의에서는 누리호 3차 발사 결과를 반영한 설계 변경 사항, 탑재 위성 준비 현황 등이 공유됐습니다. 지난 5월부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관으로 4차 발사용 누리호의 구성품 제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1, 2, 3단 조립이 시작됩니다. 이와 함께 향후 고도화 사업의 새로운 책임자도 선임됐습니다. 앞으로도 성공적인 발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남은 3차례 발사를 차질 없이 수행해서 향후 누리호뿐만 아니라 차세대 발사체의 발전에 있어서 기여하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우연은 국내 발사체 산업 생태계 육성 등을 목표로 2027년까지 6,8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반려동물 키울 때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앞으로는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이 확대돼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민 간의 갈등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최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는 7살입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40대 중반의 나이인데요. 나이가 들어가며 병원 방문이 잦아지고 있는데 병원비 부담으로 걱정이 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난해 조사 결과 국민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려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동물병원 비용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MRI를 찍었어요. 근데 한 번 찍는데 80만 원 비용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좀 부담이 돼서. 정부는 반려가구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 예방 목적의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됐다면 이제는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에서도 면제됩니다. 이번에 100가지 항목에 대해서 부가세가 이제 철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진료비가 좀 다양성이 있게 변할 수가 있고요. 일정 부분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면제 대상에는 진찰, 투약 등 기본적 진료 행위와 구토, 기침, 피부염, 스케일링 등 많이 발생하는 질병도 폭넓게 포함됐습니다. 이에 반려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도 마련됩니다. 길고양이의 적절한 밥자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주민들의 갈등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들은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좋아하는 사람과 밥 주는 사람과 관심 없는 사람과 중심에서 서 있는 캣맘들 생각과 개성과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길고양이 개체수와 관리 개체 수명, 중성화 여부 등을 파악하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길고양이를 돌보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또 먹이만 주면서 중성화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캣맘에 대한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입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모바일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은행들이 출시한 금융앱 간편 모드 알고 계신가요? 고령층이 자주 이용하는 기능 위주로 화면을 구성해 편리성을 높였는데요.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사 등에도 이 간편 모드가 확대됩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강사가 스크린 화면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모바일 뱅킹을 설명합니다. 직접 은행을 찾는 게 익숙한 어르신들은 언제 어디서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모바일 뱅킹에 큰 관심을 보입니다. 교육 내용을 열심히 필기하고 실제 송금도 해봅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이 뜨죠? 이래서 금액 1,000원 잡을까요? 너무 편하고 좋지요. 은행에 안 가고 집에서 친구들 모임돈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디 이렇게 물건 사도 이렇게 보낼 수 있고. 하지만 고령층이 이해하기 어려운 아이콘이나 전문 용어가 쓰였거나 글자가 작은 점 등은 불편한 점으로 꼽혔습니다. 글씨가 너무 짙게 나와요. 너무 짙게 나와가지고 특히 눈 나쁜 사람들은 글씨 보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이에 국내 모든 은행이 앱 안에 간편 모드를 출시했습니다.
글자 크기를 키우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썼습니다. 고령층이 주로 사용하는 기능 위주로 화면은 간결하게 구성했습니다. 간편 모드 사용자 가운데 60대 이상 연령층은 27.4%로 나타났는데 모바일 뱅킹 이용자 중 60대 이상 비중이 약 10%인 점을 감안하면 27.4%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입니다. 이러한 간편 모드는 은행 외의 다른 금융업권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신협은 각각 올해 말과 내년 말까지 통합금융앱 안에 간편 모드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8개사는 내년부터 간편 모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당국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와 증권사는 모바일 앱을 운영하지 않거나 간편 모드 도입이 적합하지 않은 회사를 제외하고 2025년부터 간편 모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실무 TF를 구성해 개발 업권별로 간편 모드를 도입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78주년 기념식이 오늘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1층 열린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이 축사를 맡았고 문정희 국립한국문학장관과 곽승진 한국도서관협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올해 도서관 발전과 이용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한 7개 부문 33명에게 문체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됐습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세종대왕을 그리워하는 장영실의 마음이 드론 400대로 구현돼 세종대왕릉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조선왕릉 문화재 기간 펼쳐질 노바스코피 1437 하늘의 그린 꿈 공연입니다. 올해 조선왕릉 문화재는 10월 14일부터 22일까지 동구릉과 설릉, 헐릉 등 9개의 왕릉에서 진행되는데요. 서울릉에서는 야간 탐방 프로그램 서울릉 야별행을, 홍릉에서는 국장과정을 3차원의 빛으로 표현한 신들의 정원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5개 왕릉 곳곳에서 문화광자 왕릉 아뜰리에를 즐길 수 있고 설릉, 정릉에서 야간 미디어 전시 왕의 정원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조선왕릉 문화재 누리집에서 일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창경원으로 이름이 격화되었던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창경궁. 창경궁이 그 이름을 되찾은 지 어느덧 40년이 됐습니다. 명칭환원 40주년을 기념해 사진전과 인문학 콘서트가 개최되는데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창경궁의 역사와 변천사를 담은 사진전이 상설 운영되고 16, 17일 이틀 동안은 창경궁 관련 인문학 콘서트인 창경궁 우리의 유산이 진행됩니다. 2023 가을 궁중문화축전의 일환으로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 함께하며 창경궁의 매력과 가을 정취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는 16일부터 양주 시민들도 서울 도심까지 환승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양주 홍죽산업단지를 기점으로 덕계역과 의정부 밀락을 지나 서울 잠실역으로 향하는 광역버스 1304번이 개통합니다. 평일 기준 새벽 5시부터 밤 10시 50분까지 15분에서 4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데 수요가 집중되는 출근 시간에는 버스 여러 대가 집중 배차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중고경제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더 많은 국민이 질 좋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뮤지컬, 연극, 넌버벌 등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웰컴 대학로가 돌아왔습니다. 10월 28일까지 대학로 일대에서 진행되는 웰컴 대학로는 15일 플래시몹과 에어 콘서트, 아이돌 그룹 BBG의 공연 등 화려한 개막식으로 문을 여는데요. 특히 이번엔 34개 대학로 작품을 대상으로 국내외 관객 15,000명에게 만원 할인 쿠폰도 제공합니다. 문체부는 온라인 공연 K스테이지를 운영하고 공연과 방한여행 상품화를 상담하는 시어터 마켓을 개최하는 등 공연계 전반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케이크와 에스프레소 음료, 생크림에 꼭 필요한 재료 무엇일까요? 바로 원유, 우유입니다.
이 우유값 때문에 요즘 베이커리, 커피 전문점 등이 울상입니다. 원유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죠. 지난 1일 우유값이 오르자 원유 업체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설탕도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작년 10월 108.6이었던 세계 설탕 가격 지수는 지난 9월 162.7로 올랐습니다. 약 1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여기에 유가도 문제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충돌하면서 변동성이 더 커졌습니다. 박문규 산업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약 8개월분의 유류를 비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휘발유값 고공행진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물가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국내 물가의 부정적인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전반적인 물가 관리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놓아도 금세 꿈틀대는 물가, 고삐를 단단히 쥐어야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 하마스가 현지 시간 7일 새벽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하마스 측은 5,000발 이상의 로켓포를 쐈다고 밝혔고 무장 대원들은 오토바이나 트럭, 또 낙하산 등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국경을 뚫었습니다. 이어서 민간인을 무참히 학살하고 인질로 삼아 납치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명백한 테러 행위였죠. 이번 하마스의 공격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모사드, 군 모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첨단 무기가 아닌 하마스의 재래식 기습 공격에 당한 거죠. 하마스는 그동안 이 같은 공격 의도를 전혀 내비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당국이 힘세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점에서 최악의 정보 실패 사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실패, 또 경계의 실패였죠. 하마스와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만약 북한이 하마스식의 기습 공격을 감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한국은 DMZ라는 군사 분계선이 동서로 넓게 이어져 있고 그 양 끝은 바다입니다. 하지만 하마스 기습 공격 초기에 낙하산과 오토바이 등으로 이스라엘에 침투했던 부대와 유사 임무를 수행하는 북한의 병력, 무려 20만 명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이들은 요원 암살, 후방 교란 등 다양한 특수 임무를 맡은 최정예 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사정포도 막아야겠고 이 같은 재래식 기습 공격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 바다에서 경계 임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최전방 부대를 방문해 북한이 도발하면 1초도 주저하지 말고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즉각 응사는 물론 높은 수준의 경계를 주문한 겁니다. 거짓 평화의 안보를 맡길 순 없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군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SN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내부 박성룡입니다. 하늘은 점차 흐려져 내일은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과 전북, 그리고 동해안을 제외한 경북에는 아침에서 저녁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많겠지만 비가 내릴 때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주말 동안 밤낮으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전국 하늘이 점차 맑아지면서 일교차가 커지겠는데요. 서울의 경우 내일과 모레 일교차는 5도 내외 보이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10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하늘 흐리고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15도, 대전 12도, 춘천 11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20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구름 많다가 낮부터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와 강릉 13도 보이겠고 낮에는 21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점차 흐려져 전북과 경북은 낮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광주 13도, 부산 16도로 아침을 맞이해 낮에는 전주 21도, 대구 23도를 보이겠습니다. 전해상 흐리고 서해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일요일부터 하늘 맑아지며 당분간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조금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복권 1등에 당첨돼서 5억 원을 받게 된 한 사장님의 당첨 소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해준 직원들의 밀린 월급을 주는데 당첨금을 쓰겠다고 한 건데요. 훈훈한 소식과 함께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